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서 찾아낸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더 익숙한 이야기죠. 무대에서 다시 태어난 타이타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새고 선체는 휩쓸려 침몰해요. 끔찍한 꿈일까 신에게 저주를 받았나. 내 사랑을 가져만 가요.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으로 먼저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 뮤지컬 타이타닉, 이게 그 유명한 영화를 무대로 옮긴 작품인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우선 출항 5일 만에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다뤘다는 점은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올해가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네. 이 뮤지컬 타이타닉도 브로드웨이에서 1997년 4월에 초연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됐군요. 네, 영화보다 무려 8개월 먼저 관객과 만났던 거죠. 이번 작품은요, 이 브로드웨이 작품을 국내에서 처음 올리는 초연 작품이기는 하지만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게 특별한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 음악과 대본만 그대로 둔 채 무대나 안무, 조명, 의상 등을 이 국내 프로덕션이 직접 연출을 해서 이 과거 브로드웨이 공연하고는 다른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킨 리바이벌 작품이라는 건데요. 일종의 한국산 브로드웨이 공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 뮤지컬 타이타닉은 이 전반적으로 뭐 이야기, 음악, 연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굉장히 조화롭다는 느낌을 제가 공연을 보면서 느꼈고요. 네. 특히 여러 방향으로 놓여 있는 계단이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움직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는 내내 거대한 타이타닉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 점이 정말 네. 돋보였습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계단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또 요즘 이 뮤지컬들이 사실 유명 배우나 아이돌 몇몇들을 내세우는 공연들이 사실 많은데 네. 이번 타이타닉, 뮤지컬 타이타닉에서는 배역을 맡은 배우들 모두가 마치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배우가 역할을 최대한 5개 정도를 돌려가면서 해요. 그래서 매번 같은 사람이 다른 연기를 하고 있는 거를 좀 골라보면서 저 배우가 아까 저쪽에 있었는데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보는 것도 좀 재미가 있고요. 네. 이 만약에 공연을 보러 가신다면 앞에 오프닝 곡이 한 15분 정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그 곡이 이 공연의 전체적인 어떤 매력을 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고 공연장에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대부터 배우 그리고 또 음악까지 칭찬 일색이신데요. 네.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그 영화 타이타닉이 사실 우리가 뭐 비극 앞에 놓인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되게 절절하게 그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뮤지컬 타이타닉은 실제 배에 탔던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사실감 있게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보는 내내 네. 또 그 당시의 사고와 좀 겹쳐지면서 사실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면서 제가 좀 울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듣고 보니 굉장히 좀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 타이타닉이 거의 100여 년 전에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타이타닉이 심지어 뭐 지금 기준으로 봐도 사실 엄청 큰 배입니다. 네. 이 타이타닉을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이 4만 톤이 넘는 배가 어떻게 물에 뜨겠냐, 운항을 하기도 전에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비아냥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타이타닉은 침몰 방지를 위해서 이중저 고저라는 그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첨단 여객선이었다는 건데요. 배의 바닥을 이중으로 만들어서 이 두 바닥 사이의 공간을 방수용 격실로 이용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한두 개의 격실에 구멍이 나더라도 배가 쉽게 가라앉지
받지 않게 되고요. 이 타이타닉은 그래서 이런 그 격실, 방수용 격실 한 1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벽에는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는 센서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첨단 기술이 와. 적용됐죠. 아니 그렇게 당시 최고의 기술로 잘 만든 배였는데 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는 결국 그 당시에 승객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럼 왜 침몰한 거죠? 이게 이 침몰 이유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타이타닉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게 1912년인데요. 침몰한 선체가 발견된 거는 그 뒤로 70년이 더 지난 1985년이었습니다. 네, 70년이나 지나서 네, 발견됐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무려 바람이 4,000m까지 가라앉아 있어서 쉽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타이타닉이 발견된 이후 이 많은 과학자들이 침몰 원인을 연구를 했는데 물론 빙하 충돌이 가장 유력한 침몰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설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충돌 당시 승무원들이 술을 먹고 있어서 일찍 대응을 못했다. 또 뭐 운항 당시에 달이 지구와 굉장히 가까운 이른바 슈퍼문 시기였기 때문에 파도가 높아서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4년 국내 연구진이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의 수많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밝혔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누가 어떻게 밝혀낸 건가요? 네, 우선은 이 부산대 백점기 교수팀인데요. 네. 이 자체 개발한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선 이 백 교수팀은 배가 충돌한 뒤 두동강으로 부러져서 침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해보니 타이타닉이 왼쪽 백머리 부분에서 먼저 빙산과 부딪혔고요. 네. 또 그로 인해 배 앞부분에 있었던 보일러실에 급속도로 물이 차오른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타닉 전체가 앞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기울기가 23도에 이르자 이 선체의 중심 부분이 위쪽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굽어지다가 그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중앙 부분이 부서진 거죠. 지금 보시는 네. 것처럼 이게 이제 침몰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럼 영화에서는 직각으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네. 그럼 이건 과학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도의 기울기로 서서히 바다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아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1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과학을 통해서 이 이유를 밝혀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사고 원인 뭐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하지만 타이타닉 침몰에는 사실 인간의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어떤 게 있죠? 네, 우선 뭐 당시 빙산 경고, 빙산이 근처에 있다라는 경고를 수없이 받았지만 이 선원들이 이를 무시했었고요. 네. 또 배의 항로를 관측하는 선원은 쌍안경도 없이 그냥 맨눈으로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봤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기록에 대한 집착, 빨리 가야 한다는 집착 때문에 원래 항로에서 굉장히 벗어나서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점도 이 사고에 네. 대응을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참 끔찍한 사고임이 분명한데 그만큼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도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타이타닉 사고를 계기로 조난 무선 통신의 역사가 사실 새롭게 쓰여졌다. 이렇게 네. 말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이 타이타닉이 침몰할 당시에 주변 선박에 급히 조난 신고를 보냈습니다. 네. 하지만 신고를 수신을 받아야 되는 선박들이 휴식 중이라는 이유로 조난 신호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우. 빨리 가지 못했죠. 자, 자다가 조난 시도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맞죠. 네, 지금이라면 뭐 상상도 못할 네. 일이죠. 이 타이타닉 사고 이후에 그래서 이 국제 전기 통신 조약에 의해서 모든 선박은 무선 통신 기기를 장착해야 하고 수신 역시 24시간 가능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타이타닉 때문에 달라진 게 바로 조난 신호 방식인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도움을 청하죠? 보통 조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SOS 신호를 보내진 않나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뭐 영어권 나라가 아니더라도 뭐 꼭 알파벳을 그쵸. 쓰지 않더라도 SOS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네네. 이게 이 타이타닉이 침몰 전에 주변 배들에게 SOS 신호를 보냈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이 SOS보다는 각 나라별 조난 신호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주로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배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 타이타닉 침몰 이후로 조난 신호의 수신 의무화와 함께 사용하기 편했던 이 SOS가 조난 신호의 국제 표준화가 됐습니다. 뭐 또 이 밖에도 이 선박
게 뭐 승선 인원의 125%에 달하는 구명조끼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도 의무화됐고요. 네. 또 선박 내의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화 벽의 의무 설계, 또 미끄럼틀 같은 이 미끄럼식의 비상 탈출 장치, 또 탑승 후 24시간 안에 모든 승객이 의무 훈련 같은 것, 그러니까 뭐 대피 훈련 같은 걸 받아야 된다는 조항들도 이 타이타닉 사고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규정들이 만들어진 게 일단 좋은 점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의 안전을 좀 보호하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렇죠.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난 타이타닉.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일지 함께 볼까요? 네, 뮤지컬 타이타닉. 그들의 항해는 이제 시작일 뿐. 과학 팩트 별점 3개 반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관이 뮤지컬로 만나보는 타이타닉을 통해서 그 속의 과학을 찾아봤는데요. 참 이게 선박 기술이라는 게 크고 빠르고 많이 싣는 기술을 발전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고에 대비한 인명 구조 기술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